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번은 어렵지 않은 문제였죠. 공익에 관한 실체설, 과정설, 옳은 걸 모두 고르면, 자, 실체설은 사익의 합이 공익이 되는 게 아니다. 아니다. 사익을 초월해서 실체가 따로 있는 거다. 이거 맞는 거죠. 자, 과정설은 공익이라는 거는 사익 간의 어떤 갈등, 충돌 이런 거를 조정 타협해서 어떤 균형을 이루어내면 그게 공익이 되는 거지 실체가 있는 게 아니다. 이것도 맞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원적 민주주의라는 거는 이익 집단이 서로 절충을 하고 타협을 해서 모든 결정을 하고 공익도 만들어낸다는 게 다원주의 사회이기 때문에요. 이 다원적 민주주의는 실체설보다도 과정설에 더 관련된 모형이죠. 얘가 틀린 거죠. 틀렸고. 자, 플라톤, 루소, 그다음에 롤스 이런 사람들 전부 실체설을 주장한 학자들이죠. 벤덤, 소라프, 휴մ, 홉스, 벤덤, 소라프, 휴м, 슈버트 이런 사람들은 과정설이고, 플라톤, 루소, 그다음에 롤스 그런 사람들은 실체설을 주장을 한 학자들이죠. 예, 디귿만 틀리고 세 개가 맞겠어요. 답은 3번이죠. 자, 어렵지 않았고요. 공익의 본질, 실체설, 사익을 초월하는 거다. 이건 사익이 모여서 공익이 된다. 과정설. 다원화된 선진국 민주사회는 과정설. 그 다음에 학자는 실체설은 플라톤, 루소, 아리스토텔레스, 롤스. 그 다음에 과정설은 소라우프, 휴м, 홉스, 벤덤 이런 사람. 자, 이게 다원주의 사회에 적합한 모형이니까요. 이게 더 민주적인 공익이에요. 소수 엘리트나 관료가 일방적으로 공익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이익 집단들이 서로 절충을 해서 정책을, 공익을 만들어낸다. 그런 관점이니까 얘가 훨씬 더 민주적 공익관이죠. 자,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허즈버그의 역부충족 이계요인 이론 중에서 불만을 없애주는 위생요인, 즉 불만요인 해당하지 않는 거. 자, 불만요인은 근무 조건, 근무 환경, 특히 보수, 대인관계 이런 거잖아요. 네, 성취감, 직무 자체에 대한 보람, 성취감 이건 만족 요인이죠. 이게 동기를 결정하는 직접적인 요인이죠. 얘들은 전부 다 위생 요인이죠. 불만만 없어지는. 그러니까 이런 게 해결이 됐다 그래서 만족을 주는 건 아니고요. 불만만 없어지는 거예요. 얘가 만족 요인. 답이 4번입니다. 자, 허즈버그 불만 요인, 만족 요인. 대인관계, 근무 환경, 물리적인 근무 조건 이런 것들이 주로.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사람이 내가 맡고 있는 직무에 대해서 얼마나 보람을 느끼고 있냐, 성취감, 보람 이런 거. 그래서 보수나 대인관계, 작업 조건 이런 건 대표적으로 위생 요인, 성취감 대표적으로 만족 요인. 서로 이게 별개다. 별개다. 그래서 불만이 없다는 게 곧 만족이 아니고 또 만족을 안 한다는 게 그게 불만도 아니다. 서로 별개다. 요 이론의 핵심이죠. 자, 3번 문제는요. 서번트 리더십인데, 서번트, 하인 리더십. 앞으로 나올 수 있다 해서 우리가 리더십 공부하면서 변혁적 리더십과 함께 서번트는 꼭 했잖아요. 하인 리더십, 부하들을 존중하고 섬기는 리더십, 배려하고 자율성을 주고 고단을 위임하는. 그러니까 구성원이 주인이고 리더는 주인이 아닙니다. 뒤에서 섬기는, 떠받드는 그런 리더십, 섬기는 리더십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억은 맞는 거죠. 구성원들이 함께 공동의 목표를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육성하고 지원을 한다는 뜻이니까요. 이거는 보상과 처벌. 잘하면 보상을 해주고 못하면 처벌을 하는, 이게 바로 이 고전적인 거래형 리더십이죠. 근데 서번트 리더십은 기본적으로 변혁적 리더십을 기반으로 하고 거기다가 부하에 대해서 섬기는 자세 이런 걸 더 추가가 된 거예요. 거래형 리더십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이런 거 안 합니다. 목표를 명확하게 정해주고 통제를 하고 보상을 하고 이런 거 안 합니다. 얘도 틀린 거예요. 리더의 역할은 업무를, 과업을 명확하게 정해주는 거다. 이거는 전통적인 리더십 중에 지시형, 과업형 리더십이에요. 자, 디귿? 요거 맞는 말이에요. 그린리프라는 학자가요, 서번트 리더십을 1970년대 말에 처음 주장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책이 서번트 리더십 이런 책이 있어요. 그때부터 세상에 알려졌어요. 서번트 리더십이. 하인 리더십, 부하에 대한 존경, 봉사, 그다음에 정의를 추구하고 정직을 내세우고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함께 목표를 이루어 나간다는 공동체 정신, 이런 걸 강조하는 게 서번트 리더십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디귿은 당연히 맞는 거고요. 기억 디귿
답이 1번입니다. 자, 4번 문제를 볼게요. 자, 4번 행정학의 접근법, 학자, 특성이 바르게 연결된 것. 요즘 여러 스타일 문제가 많이 나와서 최근에 우리 모의고사도 이런 문제 많이 봤잖아요. 최근에. 자, 생태론. 오수분과 게블러는 기업형 정보를 제창한 NPM, 신공공관리론의 학자죠. 여기에 이 사람 대신 누가 들어가야 되냐면 리그스가 들어가야 돼요. 리그스. 생태론, 리그스. 환경적인 요인을 중시한 거시적인 최초의 이론이다. 그렇게 하면 맞겠지만 이건 틀려요. 오히려 3번에 보니까 NPM, 신공공관리론, 리그스, 시장원리행, 경제론 이게 여기 바뀌었어요. 여기에 리그스가 들어갈 게 아니라 얘가 여기 들어가야 되고 이 사람이 여기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죠. 얘도 틀렸고, 네, 후경태주의, 데이비드 이스턴 맞는데 뒤에 게 틀렸네요. 가치 중립 과학 이거는 행태론입니다. 후경태주의는 행태론에 반발하면서 가치 지향적인 정책 지향적인 연구를 하자. 이런 연구를 하면 너무 가만 안 된다. 논리 실존주의 이런 거 안 된다. 한계가 있다. 이걸 주장하는 사람이 이론이기 때문에요. 얘도 틀린 거죠. 4번에 거버넌스. 영국의 로즈 아니면 미국의 피터스. 시장, 정부, 시민사회 서로 3자 간의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함께 통치를 해나가야 돼. 이게 바로 협치잖아요. 협치. 이게 얘만 맞겠습니다. 어려운 문제 아니었죠. 행정학의 전반적인 흐름을 알고 계신다면 뭐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4번이고요. 5번이요. 티브 가설. 자, 여러분들 이 지방직 시험은 항상 좀 지방과 관련된 문제들이 좀 나와요. 이번에도 3문제, 4문제가 나왔거든요. 자치론에서 많이 나온 건 아니라 이런 것도 사실 2장 정책학이지만 티브 모형은 지방과 관련된 이론이에요. 반려하는 투표. 그러니까 소규모 자치정부가 다수 존재하고 주민들이 이걸 선택할 수 있다면 지방정부가, 지방 서비스가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일률적으로 하는 것보다 자치정부에 의해서 이렇게 분산을 시키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방식이다. 이걸 강조한 이론이에요. 지방자치의 당위성, 중요성을 강조한 이론이에요. 티브 가설이요.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야 된다. 외부 요구, 딴 지역에서 넘어오는 거 이런 거 없애야 된다. 그 다음에 고정적인 생산 요소가 있어야 돼요. 한 가지 이상의 고정된 생산 요소를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생산 요소라고 하면 자본, 그 다음에 노동 뭐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것 중에 어느 하나는 반드시 그 자치단체가 갖고 있어야 돼요. 뭐 아무도 없다, 하나도 없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 이상의 고정된 생산 요소를 갖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완전한 정보, 어떤 지역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지 정보를 다, 그러니까 완전 경쟁 시장처럼 경제 주체들이 시장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자유롭게 이동하고 선택할 수 있듯이 이것도 마찬가지. 그런 조건이 충족돼야 된다는 게 티브 가설의 전제 조건이에요. 7가지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3번이 이게 틀린 거예요. 자, 티브 가설의 기본 가정, 전제 조건. 다수의 소규모 지방정부가 존재해서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 완전한 정보, 자유로운 이동, 그 다음에 평균 비용은 지역마다 같아야 된다. 외부 효과는 없애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게 나올 거예요. 한 가지 이상의 그 요소, 요거. 여기엔 지금 언급이 안 돼 있네요. 우리 프린트, 업로드된 프린트를 보시면은 거기 7번째, 한 가지 이상의 고정적인 생산 요소가 존재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여긴 지금 안 나와 있는데요. 재산세에 의해서 살림을 꾸려나가야 된다. 모든 자치단체는 최적의 인구 규모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의도적으로 해야 된다. 여기 하나 이제 추가한다면 고정된 생산 요소가 한 가지 이상은 있어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필요해. 8가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현재 답이 3번이 이제 틀렸고요. 자, 여기까지 뭐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자, 6번, 여기도 관료제 병리 현상인데요. 옳지 않은 것은 할거주의. 지나친 분업 때문에 자기가 속한 소집단 입장만 생각을 하고 타 부서에 대해서는 배려하지 않고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는 그게 할거주의죠. 국지주의. 자, 그 다음에 형식주의. 문서나 형식에만 집착하는 이게 법문 용례입니다. 법문 용례. 문서 중심 행정을 하다 보니까 피터의 원리는 무능력 수준까지 승진한다. 연공설에 따라 자동 승진을 하기 때문에 능력이 뒷받침이 안 되는 자리까지도 올라간다. 근데 이건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라 관료들이 세력을 팽창시키기 위해서 기구나 인력을 계속 증대시킨다. 제국을 형성하려고 한다. 일종의 파킨슨의 법칙, 관료 제국주의라는 뜻이거든요. 이 피터의 원리와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건 관료 제국주의나 파킨슨의 법칙이라고 해야 되고, 피터의 원리는 무능력 수준까지 승진한다. 연공설에 따라 승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돼요.
틀렸고요. 전문화로 인한 무능은 한 가지 분업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한 가지 일에만 길들여져서 다른 분야를 알지 못하는 안목이 좁아지고 오히려 무능해지는 그게 훈련된 무능 또는 전문화로 인한 무능입니다. 이건 정확히 맞는 말이에요. 이게 다 관료제 병리현상. 얘만 잘못됐죠. 자, 관료제 병리 대표성이 부족하다. 너무 능력 중심으로만 채용을 하니까요. 동조가 아닌 규칙이나 법규에만 너무 집착한다. 이게 형식주의예요. 법문 용례. 인간의 성장과 발전을 저해한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길들여서 딴 건 모른다. 전문가적 무능. 할거지, 지나친 전문화 때문에 자기가 속한 집단에만 너무 집착을 한다. 변동에 적응을 하는 게 아니라 저항을 한다. 그 다음에 엄청난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의식은 없다. 무책임성. 무능력 수준까지 승진한다. 피터의 원리. 그래서 결국 이것 때문에 능력과 지위가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관료들이 세력을 팽창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영역과 기구를 계속 팽창 확장시켜 나가는 것은 관료 제국주의예요. 근데 얘를 여기다 연결시켰죠. 방금 전에 문제는. 그게 틀린 거예요. 7번 문제를 볼게요. 지금까지는 어려움이 별로 없었습니다. 7번. 상향적 정책 집행. 옳은 건 상향. 옳은 건 엘모의 후향과 버맨의 적응적 집행은 상향입니다. 엘모는 상향을 주장했던 사람이죠. 엘상통이죠. 엘모가 보면 전향이 있고 후향이 있는데요. 전향은 결정자의 의도를 쫓는 거예요. 이건 하향이에요. 하향. 후향은 집행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적응을 하는 거예요. 이건 상향이에요. 따라서 엘모가 주장하는 이 후향, 백워드 매핑, 이게 바로 상향입니다. 상향. 엘모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했죠. 이런 방식이 더 중요한 접근법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엘모는 상향을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에 사바띠의 마지메니언은요, 나중에 통합형을 주장을 했지만 사하통, 자, 사하통이지만 처음에는 하향식을 주장했잖아요. 하향식. 그게 바로 단계 모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바로 이 집행 과정, 집행 단계 모형이에요. 집행 과정 모형, 집행 단계 모형.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통합형으로 정책 지지 연합 모형이라는 걸 주장을 했죠. 그러니까 요거는 하향식이에요. 이건 상향이고. 립스키 일선 관료, 이게 뭐 일선 관료가 실제 정책을 결정한다. 상향식 모형의 대표적인 모형이에요. 자, 그렇다면 돌식 조합이니까 여기까지만 봐도 기억 디귿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답이 1번이요. 자, 리을, 반 미터, 반 호른. 이게 뭐야? 호른이 뭐야? 나팔인가? 처음 들어봤는데 이게 뭐지? 이거 붙들고 계실 게 아니라 지금 이미 답은 나왔어요. 기억 디귿, 이게 상향이에요. 얘는 리을은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얘들은 안 되는 거죠. 기억 디귿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답이 이건 1번이죠. 리을을 설사 모른다. 새로운 학자가 나왔네요. 이거 모르는데 어떡해. 당황하실 게 아니라 이런 거는 확실히 알고 있는 다른 지문의 판단에 의해서 소거법으로 얼마든지 풀 수 있는 문제예요. 행정학은 다행히 요번 시험이요. 좀 생소한 학자들이나 이런 낯선 학자들이 나왔지만 다른 지문들은 우리가 공부를 한 사람들은, 제대로 한 사람들은 판단이 가능한 그런 지문들이 많았기 때문에 정답을 틀려버리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도 반 미터 반 홀은요. 일단 하향식입니다. 사바띠하고 반 미터, 반 홀은 이런 사람들은 하향식의 대표적인 모형. 하향식이에요. 그 다음에 엘모, 버맨 이런 사람들은 상향, 립스키 이런 사람들은 상향식의 대표적인 모형. 이건 답은 1번이 되겠죠. 자, 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정책 변동, 호구도와 피터스가 주장하는 정책 변동 4가지 형태 있잖아요. 요거 승계, 혁신 이런 거 자주 좀 바뀔 수 있다. 약간 실수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해서 많이 우리가 좀 풀었고 좀 봤던 내용입니다. 네, 혁신이란 건요. 새로운 정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새로운 문제가 등장해서 새로운 정책, 코로나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발생을 했습니다. 그럼 코로나 관련 인력, 기구 예산이 없던 데서 새로 생기는 거예요. 그게 정책 혁신이에요. 근데 기존에 있는 조직이나 예산을 기반으로 이거 아니잖아요.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무에서 유가 창조돼요. 새로운 정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틀린 거죠. 승계는 정책의 기본적인 목표는 유지하되 기본적인 성격, 정책 내용, 실질적인 내용, 대안 이런 게 바뀌는 거예요. 이건 맞는 거죠. 정책이 다른 정책으로 대체되거나 이런 것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유지는
유지되는, 말 그대로 유지되는 건데, 정책 목표도 안 바뀌고, 정책의 성격, 이런 것도 안 바뀌지만, 기구 인력 예산 같은 수단은 부분적으로 바뀔 수가 있다고 했죠. 정책 수단의 부분적인 변화, 이건 바뀔 수 있다고 했죠. 종결은 끝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1번이 틀린 거죠. 정책 변동, 목표가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 근본적인 성격과 실질적인 내용이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 기구 인력 수혜자 같은 수단이 바뀌냐 안 바뀌냐라고 할 때 혁신은 없던 게 새로 생기는 거예요. 변동이 되는 거죠. 다 없던 게 생기는 거예요. 무에서 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종결은 거꾸로 유에서 무가 되는 거죠. 자, 승계는 기존의 정책이 있는데 그 정책 목표가 기본적인 목표는 안 바뀌면서 근본적인 성격 이런 것들만 바뀌는 거예요. 이런 것들만. 얘는 안 바뀌어요. 그게 승계예요. 따라서 목표는 안 바뀌면서 새로운 정책으로 대체되는 것도 다 여기에 포함돼요. 유지도 목표 안 바뀌어요. 근데 얘도 안 바뀌어요. 유지는요. 얘만 부분적으로 바뀌어요. 부분적으로. 그래서 지금 삼각형. 얘는 있던 게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동되는 거죠. 자, 9번 문제죠. 9번.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어려운 문제 드립니다. 깊게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틀릴 수도 있었던 문제인데 여러분들 어떠셨는지. 이제 9번이에요. 경쟁적 가치. 퀸과 로버그의 경쟁적 가치 모형이죠. 통합, 내인, 체조. 앞으로 요거 9급 한 번도 안 나왔는데 나올 수 있다. 7급에서만 한 7번 나왔거든요. 근데 9급도 나올 수 있다. 많이 강조했던 모의고사 때도 기출 때도 많이 했던 건데요. 심지어는 압축에서까지. 그런데 그게 이제 문화 중심으로 나온 거예요. 우리가 모형이 있고 그 모형이 지향하는 문화가 있는데요. 문화도 같이 뭐 연관된 것들이니까 연관시켜서 알아두셨어야 되는 문제거든요. 자, 보시면 옳지 않아요. 위계문화는요, 말 그대로 상하, 위계질서, 위계문화. 이게 구성원들을 통제, 억압하는 그런 문화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부 가정 모형에서 위계문화가 나타나는데 응집성이 높을 수가 없죠. 위에서 억압 통제를 하는데 응집력과 사기 같은 게 높아지려면 기본적으로 인간관계 모형이 강조하는 집단문화라 해야 돼요. 집단문화. 인간을 강조하면서도 유연성 있게 해주는 그런 인간관계 접근법, 인간관계 모형. 그게 집단문화인데요. 그쪽으로 가야 응집력, 사기 이런 게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얘가 틀린 거죠. 아주 어렵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처음 나왔지만. 혁신, 이게 바로 발전지향 문화예요. 이 해설 우리 표를 보시면 발전문화, 개방체제 모형. 개방체제니까 변화와 혁신, 유연성 이런 걸 강조하는 모형입니다. 네, 과학지향 문화는 가장 전통적인 모형입니다. 오로지 목표 달성만 강조하는 그게 합리적 목표 모형이에요. 합리적 목표 모형, 생산성, 능률성 이런 게 강조되죠. 이게 가장 고전적인 모형입니다. 관계지향 문화는 이게 집단 문화예요. 인간관계 모형. 그러니까 구성원들을 강조하면서도 유연하게 하는. 이거는 사기, 응집력. 얘가 여기 들어가요, 여기. 맞습니다. 1번만 틀렸네요. 안 나왔지만 나올 수 있다라고 했던 문제가 이번에 한 7, 8문제 나온 것 같아요. 그런 문제만 안 틀렸어도 다른 수험생들하고 많이 점수 차이를 벌릴 수 있는, 저희 강의를 듣지 않는 그런 학생들하고 좀 점수 차이를 벌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됐을 텐데 어떠셨을지 모르겠어요. 자, 효과성 평가 모형. 퀸과 로버그의 경쟁적 가치 접근법. 통합, 내인, 체조 이렇게 암기하기로 했죠. 우리가 통합, 내인, 체조. 자, 합리 목표 모형. 이게 바로 과업 문화예요. 과업 문화. 요게 위계 문화예요. 요게 관계 문화, 집단 문화예요. 얘가 발전 또는 혁신 문화예요. 혁신 문화. 유연성, 창의성. 요거는 아까 과업 모형은 생산성. 과업, 목표 달성만 중시하는 거예요. 요게 위계 문화예요. 위계 문화. 응집력, 사기 응집력은 여기 들어가거든요. 사기 응집력. 그건 관계 모형이고요. 이거는 집단 문화. 집단 문화. 그래서 답이 1번이 됐습니다. 그 문제는 조금 어려웠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10번도 뭐 아주 쉽진 않았지만 그래도 충실히 공부를 해오신 분이라면 뭐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충분히. 2015년 연금이 개혁돼서 2016년 1월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자, 지급률이 1.9에서 1.7로 떨어졌죠. 그 다음에 재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개시 요건이 옛날에 20년에서 이제 10년으로 이제 제가 20년, 저 있을 때는 20년이었거든요. 그래서 20년 근무하고 제가 먹튀를 했다고 했는데 10년으로. 그 다음에 기여율은 조금 더 올라간 거예요. 7에서 9%로 2%포인트가 올라가고요. 단계적으로. 그 다음에 퇴직급여 산정을 할 때 이
지급률하고, 그죠? 네, 지급률 곱하기 재직기간 곱하기 평균 보수 월액이잖아요. 근데 평균 보수 월액이라는 게 기준이 총 재직기간이에요. 총 재직기간. 처음에 입직을 해서 퇴직할 때까지 전체 재직기간, 평생. 받았던 월급의 평균, 월 평균 금액. 그 다음에 거기다 30년 근무했다면 30년. 그 다음에 이건 지급률, 떨어진 거, 0.017. 이걸 곱해서 한 달에 뭐 180, 170 이렇게 연금을 받게 되는 거예요. 65세부터 죽을 때까지. 자기가 죽으면 유족한테 70% 주던 게 전에 이제 70%인데 60%로 떨어졌죠. 이게 퇴직 전 3년이 아니라요. 3년. 총재직기간이에요. 총재직기간. 4번이 틀렸습니다. 이것도 수업 때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총재직기간이다. 자, 공무원연금 개혁. 기여율이 9%로 높아졌고, 받는 거는 1.7%로 떨어졌고, 그 다음에 65세부터 원칙적으로 65세로 통일이 됐어요. 그 다음에 유족연금은 60%로, 그 다음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10년 이상만 근무해도 돼요, 이제는. 그 다음에 기여금도 33년만 내다가 이제는 3년 더 낼 수 있도록 이게 좀 해줘. 이건 오히려 혜택을 더 준 겁니다. 기여금을 더 내면 3년, 재직기간이 3년이 더 늘어나니까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혜택을 박탈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건 다 박탈하는 거예요. 이것은 관계없고, 얘는 혜택을 오히려 더 주는 거예요. 3년을 더 납부할 수 있게 해준 거니까. 자, 그 다음에 11번. 이제 이 문제도 지방세에 관한 문제인데, 통상의 지방세에 관한 문제보다는 조금 더 재밌게 나와요. 까다롭게. 예를 들어 뭐 시군세가 아닌 거, 도세가 아닌 거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다가, 이 문제는 뭐 어떻게 나왔냐면, 특광시의 보통세와 도의 보통세에 공통적으로 속하는 세목은, 일단 목적세는 배제되고 9개 보통세 중에 특광세이면서 도세인 공통적으로 속하는 거. 이 말은 결국 자치구세가 아니면서 그다음에 도의 보통세니까 시군세도 아닌 거, 요걸 찾는 거예요. 근데 자치구세는 두 개잖아요. 두 개. 등재. 우리 수험 적합하게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적합하게 항상 암기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안 그러면 이거 표를 다 상상해서 그려내서 찾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저희가 수험 적합적으로 암기하는 그것만 떠올렸으면 금방 풀 수 있었죠. 시군세는 5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자치구세 2개하고 시군세 5가지만 아닌 것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이 둘에 안 들어간다는 얘기는 이 둘에 안 들어간다는 얘기는 그건 특광세이거나 아니면 도세이거나. 그렇잖아요. 그러면 자치구세 2개가 등재입니다. 등재가 여기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등재. 얘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얘 빼고. 그 다음에 시군세 5가지. 자동차 안에서 담배 피우는 주민들의 재산을 뺏어다가 소득 잡는 시군. 자동차 안에서 담배 피우는, 없네요. 주민 재산을 뺏어다가 소득 잡는, 요게 이제 빠져야 돼요. 이게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남아있는 니은, 리을, 비읍 해서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자, 지방세목. 지방세, 국세가 있고, 그 다음에 도세, 시군세가 있고, 특광세가 있고, 자치구세가 있잖아요. 자, 우리 항상 자치구세 2개 외워야 된다. 등재. 그 다음에 시군세 5가지 외워야 된다. 자동차 안에서 담배 피우는 주민들 재산을 뺏어다가 소득 잡는 시군이 있다더라. 그런 시군이 어디 있겠어요? 없는데, 이런 문제를 풀려니까 이렇게 외워야 돼요. 목적세는 둘이다, 딱 둘. 교육,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그리고 기초단체는 목적세를 부과를 못한다. 그러니까 시군세, 자치구세가 아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도세인데, 나머지 여기서 문제가 나온 거예요. 여기에 공통적으로 속하는 것은 공통적으로. 자, 1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정부에게. 이 문제는 좀 난이도가 높긴 높았는데, 자, 난이도가, 그리고 처음 들어오는 만도 있었을 거예요. 이제 재무회계가 뭐고 예산회계가 뭐냐. 그 다음에 여기 또 나오죠. 이호조 시스템이 뭐냐. 이호조는요, 행안부가 구축한 지방 통합 재정관리 시스템이에요. 국가는 디브레인, 예산회계 정보 시스템, 기재부가 구축을 해서 지금 국가회계는 저걸 쓰고 있고, 지방은 이호조 시스템, 이건 행안부가 구축을 한 겁니다. 지방에 대한 모든 건 행안부니까요. 이게 구축이 돼서 지금 뭐 문제가 많고 해서 뭐 개선을 해야 된다, 어떻다 이렇게 하던데, 좀 행안부가 구축한 이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2개를 놓고 많이 고민했을 것 같아요. 이제 3번, 4번은 문제가 없잖아요. 3번요. 발생주의는 못 받은 돈, 안 준 돈, 이게 자산이나 부채로 표시가 됩니다.
현금주의는 인식이 안 되지만. 네. 그 다음에 재무제표는 우리나라 정부 재무제표는 우리 정부에게니까요. 정부 재무제표는 거래가 발생하면 발생한 사실에 따라 그게 발생주의예요. 차변 대변 양쪽이 동일하게 이중 기부를 이게 복식부기예요. 결국 4번은요. 우리나라 정부 회계는 발생주의 복식부기를 적용한다는 말이니까 이건 뭐 문제가 없는 1번이냐 2번이냐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2번에요. 이거 우리 중앙정부도 아니고 지방정부도 아니고 이 2번은요. 지방 공공기관에 별도로 적용되는 회계 방식이에요. 지방자치단체도 아니고 지방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지방공사, 지방공단 같은 지방공공기관의 회계는 정부하고는 달리 회계가 이원화되어 있어요. 예산회계하고 정부회계로 이원화가 돼요. 예산회계, 정부회계. 예산회계는 이건 현금주의예요. 정부회계는 재정의 성과를, 재무니까 재무제표하고 좀 같아야 되거든요. 이거는 재정 성과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발생주의로 해야 돼요. 이게 바뀌었어요.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번이 답입니다. 13번 문제를 거기 12번 정의된 표를 보시면 뭐 이런 문제는 다시 출제되거나 하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완전히 일회성으로 이제 난도를 높이기 위해서 작심을 하고 이렇게 지방에 관한 회계를 문제를 낸 거예요.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남들이 틀릴 때 여러분들은 틀리지 말으셔야 돼요. 위원회 합의제 위원회 합의제 옳은 것만 모두 고르면 책임성이 결여된다? 그렇죠. 복수의 구성원으로 구성돼서 책임이 분산되니까 책임성이 결여될 수 있죠. 자, 자문위원회가 있고 행정위원회가 있는데 자문위원회는요 5년 이상 지속이 못 되도록 시한을 정해놨어요. 자문위원회는 보통 한시적인 위원회고 행정위원회는 업무가 상시성, 계속성, 계속 지속되는 그런 성격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틀린 거예요. 자문위원회는 원칙적으로 5년간 이상 존속을 못합니다. 민주성, 여러 사람이 모여서 중지를 모으고 결정을 하니까 이제 민주적인 결정이 되겠죠. 이건 맞겠죠. 자, 기억 디귿은 맞네요. 근데 기억 디귿은 맞는데 지금 1번하고 이제 4번 리을이 관건이에요. 이 리을의 관건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 선행정의 위력을 발휘한 방통위, 공정거래위원회, 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는 개금방 국공원, 개금방 국공원. 자, 이거는 중앙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이다. 우리 많이 강조했잖아요. 개 끌고 금방 중앙에 있는 공원에 내 갔다 올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6가지. 이게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맞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 아니라 리을이 포함된 4번으로 답을 하셨어야 돼요. 답이 4번. 자, 14번 문제를 보시면요. 공문은 보수인데요. 보수. 요거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죠. 자, 우리 직무급하고 직능급 많이 바꾸니까 조심해야 되는데 요건 맞겠나. 직능급은 능력 중심의 인사니까 보수니까요. 자격증 같은 능력이 있는 사람을 우대한다는 거죠. 맞겠죠? 자격증을 갖춘 사람한테 자격증 수당을 주거나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직능급이에요. 연공급은 연공 서열, 근무 연한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건 계급제나 직업공무원제 같은 그런 국가에서. 그러니까 오래 근무한 사람이 유리하니까 장기 근속이 유도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전문가가 양성이 되기가 어려워요. 이거는 일반 행정가가 양성이 됩니다. 폐쇄형에다가 이런 인사는 외부 전문력을 확보하기가 힘들어요. 제너럴리스트가 양성이 됩니다. 계급제, 직업공무원제 특성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직무급은 동일직무 동일보수입니다. 직위불규제, 공평하고 합리적인 보수. 그 다음에 성과급은 투입이나 절차보다는 성과, 결과를 중시하며, 자, 결과를 중시하고 변동급, 성과라는 것은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요. 고정급이 아니라 변동급의 성격을 띠게 돼요. 그러나 연공급 이런 것들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 거는. 직능급도 딱 정해진 겁니다. 매년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성과급은 매년 전년도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변동급, 고정급을 변동급으로 전환시켜줘요. 우리 기본서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가진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거는 2번만 틀린 거예요. 자, 공공보수에도 사람 중심이냐 직무 중심이냐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사람 중심이 생활급, 연공급이에요. 사람 중심을 하게 되면은 전문가가 안 돼요. 직무 중심으로 해야 전문가가 돼요. 자, 생계비를 주는 거고요. 연령이나 가족. 이거는 근무 연한에 따라 주는 거예요.
직무급, 직능급, 성과급인데 직무급은 동일 직무, 동일 보수입니다. 직무의 가치, 노동의 가치에 따르죠. 직능급은 노동력, 직무수행 능력, 자격증 같은 그런 능력이냐 없냐. 이건 결과, 직무수행 결과, 노동의 성과에 대한 가치. 그러니까 이런 거가 주로 전문성이 높아지고 이런 거는 제너리스트가 양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방금 전에 2번인가요? 2번이 틀 말이 되겠죠. 자, 이어서 15번 문제를 보시면요. 자, 이건 우리 국가재정법상 예타조사 총사업비가 500억 이상이고 국고지원이 300억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해서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해서 착수하기 전에 기재부 장관이 미리 조사를 하는 거죠. 이게 예타조사인데요. 500억, 300억이죠. 500억, 300억. 총사업비는 원칙은 500억, 300억이지만 뭐 연구사업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이런 건 또 200억 이상, 총사업비가 200억 이상이면 대상이 되거든요. 근데 예타조사는 무조건 이게 500억, 300억이에요. 500억, 300억. 이거 답이 4번이에요. 자, 16번 이것도요. 저희가 딴 거는 몰라도 재산 등록 대상, 공개 대상이 좀 헷갈리지만 일반직에 나오면 간단한데 특정직에 나오면 좀 어렵다. 그래서 공개 대상까지 알면은 좀 힘드니까 등록 대상이라도 꼭 좀 알자. 그래서 등대, 총, 소, 장 이렇게 암기했잖아요. 등록 대상. 군인은 대령 이상. 그다음에 경찰은 총경 이상. 소방은 소방정 이상. 그다음에 교육은 교육장 이상. 교육감이 아니라 교육장 이상. 그래서 등대, 총소장. 법관과 검사는요. 이거는 당연히 등록해야 돼요. 근데 소령이 아니라 이게 대령이 대령. 등대 총소장이니까 대령. 네, 총이니까 총경. 소방은 소방정. 이거 맞겠네요. 그 다음에 일반직은 4급 이상. 1급 이상이 공개고요. 이건 2번.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조금만 생각을 했더라면 이것도 전혀 어려움이 없는 문제인데 혹시 이제 깊이 있게 공부를 안 하거나 뭐 이런 분들은 학생들은 좀 틀렸을 수도 있겠죠. 특정직까지 다 이렇게 알기가 좀 쉽지는 않으니까요. 자, 등록 대상자, 공개 대상자. 등록 대상은 정무직들은 다 대상이에요. 등록도 하고 공개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직은 4급 이상이 등록이고 1급 이상이 공개. 군인은 대령 이상, 중장 이상 공개. 네, 경찰은 총경 이상, 치안감 이상. 소방은 소방정 이상, 이거 소방정감 이상. 그 다음 교육은 이건 교육장 이상. 이거는 교육장 빠지고. 자, 17번. 이거 어려웠을 거예요. 17번. 살라몬의 정책 유형하면 우리가 직접성의 정도. 직접성이 높으냐, 낮으냐. 요것만 가지고 많이 우리가 얘기를 해오긴 해왔는데요. 지금 여기서는 이 문제는 지금 직접성이 아니에요. 살라몬이 직접성도 얘기를 했지만 강제성을 기준으로도 나눴어요. 근데 강제성을 기준으로 나눈 거는 최근에 문제가 거의 안 나왔기 때문에 옛날에 저희 교재에는 있었는데 강제성을 기준으로 하는 거는 이게 직접성하고 자꾸 헷갈려서 오히려 수험생들의 혼란만 초래하기 때문에 그 이제 한 4년 전쯤에 제가 보니까 교재에서 구급교재에서는 뺐더라고요. 근데 요번에 강제성이 나와버린 거예요. 직접성이 아니라 강제성. 직접성하고는 좀 달라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 직접성 하면 자 대소, 정보, 공경 이렇게 암기를 했잖아요. 크고 작은 정보를 직접 제공해 주니 아주 고맙습니다. 공경합니다. 대소, 정보, 직접 크고 작은 정보를 직접 다 제공해 주니 공경합니다. 직접성이 높은 거가 이제 이런 방법이 6가지. 직접 대부, 정부 소비. 이건 뭐예요? 공공정보. 직접이라는 거는 정부가 직접 한다는 거죠. 이거는 공적 보험, 이거는 공기업, 경제적 규제의 이름. 그런데 강제성을 기준으로 하는 건요. 강제성을 기준으로 하는 거는 이거는 5가지예요. 강제성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사회적 규제도 포함돼요. 여기는 경제적 규제만 포함되지만 규제는 다 포함돼요. 사회적 규제는 굉장히 강제적이잖아요. 사회적 규제는. 자, 그 다음에 정부 소비, 이거 그대로 들어가요. 소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법입니다. 법으로 규정하는 것도 다 강제하기 위해서 법으로 하는 거예요. 법. 그 다음에 공기업이라는 게 있어요. 공기업은 그대로 들어가요. 공기업도 정부가 직접 설립을 하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경제적 규제도 이것도 강제적이죠. 경제적 규제도 강제적이죠. 사회적 규제도 강제. 규제는 다 강제성이 있어요.
그러나 직접성을 기준으로 할 때는 사회적 규제는 여기 안 들어갔거든요. 경제적 규제만 들어갔거든요. 자, 그래서 직접성을 기준으로 할 때, 지금 요번에 강제성이 나왔지만 앞으로 시험은 직접성이 또 나올 수 있어요. 더 많이 나올 수 있죠. 대소 정보를, 크고 작은 정보를 직접 제공해 주니 공경합니다. 이건 사소법 강제 공경. 이런 사소한 것까지 법에다 다 강제를 하니 참으로 공격스럽습니다. 사소한 것까지 법으로 강제를 하니 공경합니다. 사소법 강제 공격, 대소정보 직접 공격, 이 두 개를 알아놓으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서 지금 강제성이 가장 높은 거는 뭐냐? 1번이 1번. 얘들은 낮고요. 얘는 직접 대출은 이건 낮은 거예요. 이거는 대출 정부가 돈을 대부해 주는 건데 강제적으로 대출 받아라 이럴 수는 없잖아요. 직접 하기는 하죠. 그러니까 직접성은 높지만 강제성은 낮은 거예요. 직접성은 높지만 강제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가지고 많이 고민하셨을 거예요. 강제성은 처음 들어봤고 직접성을 기준으로 보니까 대소정보 공경 이 두 개가 나오는데 이 중에 뭐가 더 강제성이 높을까? 당연히 규제가 강제성이 높겠죠. 돈 대부해 주는 게 무슨 강제성이 높겠어요. 싫으면 안 받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1번으로 하셨을 것 같아요. 고민은 좀 하시다가 현명한 스마트한 수험생분들이었다면 1번으로 하셨을 것 같아요. 부디 그렇게 하셨길 바라고요. 이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살라몬드 정책수단은 현재 다수 문헌을 보면 직접성을 기준으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강제성은 없어요. 문헌에 없어요. 옛날 문헌에 있었고 저희 책도 한 4년 전에까지 있었습니다. 지금 문헌에는 없어요. 직접성만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높은 게 이게 대소정보 공경이에요. 높은 게. 자, 보험, 대출, 정보 제공, 경제적 규제, 공기업, 정부 소비, 대소정보 공경. 높은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중간이고 낮고 뭐 이렇게까지 구분하면 너무 힘들어져서 못해요. 자, 그런데 강제성을 기준으로 하면 강제성은 높은 게 5가지예요. 사소한 것까지 법으로 강제를 하니 아주 공경합니다. 어디서? 공기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빠졌네요. 5개거든요. 하나, 둘, 셋, 넷. 공기업 들어가야 돼. 아주 공경스럽습니다. 사소한 것까지 법으로 강제를 하니 공경스럽습니다. 높은 거예요. 대부나 이런 거는 중간이고요. 정보도 직접성은 높은데 강제성은 낮은 거예요. 자, 18번 문제 1특기에 관한 문제인데요. 옳지 않은 것은 했거든요.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거는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죠. 자, 일반에게는 조세를 재원으로 해서 기본적인 경비 지출에 충당하는 회계다. 맞고. 자, 특별회계 기금은 단추특기, 통목수특기니까 단통의 예외지 총계주 예외가 아니에요. 총계주는 완전성이잖아요. 총계주의 예외는 현차수예요. 현차수, 완현차수. 특별회계 기금은 단통의 예외죠. 단일성, 통일성의 예외죠. 그러니까 얘가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다 국회 예산심의 결산심의 의결을 받아야죠. 기금까지. 그 다음에 이건 추경예산 사유네요. 자, 전쟁이 발생했거나 대규모 자연재해 이런 것들 추경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 이건 맞고요. 2번이 틀렸네요. 자, 우리 공명완단 한통사정이라는 고전적인 원칙이 있잖아요. 이 중에 완전성, 이게 예산 총계주예요. 빠뜨리지 말고 다 계산해라. 그 예외가 현차수예요. 지금 특별회계하고 기금은요, 단일성의 예외이거나, 그다음에 통일성, 목수 특기, 통일성의 예외입니다. 공명, 완단, 한통, 사정, 이 8가지 고전적 원칙이 있었고요. 이건 뭐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자, 이것도 뭐 좀 신경 안 쓴 분들은 어렵겠지만, 우리가 유연근무제 많이 했잖아요, 유연근무제. 다음에 해당한 탄력근무이면서, 재택이 아니라 탄력근무이면서 하루 8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일주일 동안 나는데 하루에 꼭 8시간 하지 않고 몰아서 10시간, 12시간씩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근무 일수를 꼭 그러니까 주 40은 유지하되 주 5일은 깨는 거예요. 5일 꼭 매일 나와야 되냐, 월화수목금. 나는 3일 반만 나오겠다. 뭐 4일 나오겠다 해서 3.5부터 인정해 주거든요. 꼭 5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주 40은 인정을 하는데 하루 8시간 근무를 깨는 거예요. 구애받지 않고. 그럼 몇 시간씩이냐? 10시간 또는 12시간까지 허용하는. 그래야지 3.5 또는 4일로 줄어들겠죠. 이게 압축, 몰아서 한다. 압축. 집약근무예요. 2번이 답. 자, 유연근무제. 요건 뭐예요?
이게 바로 시간 선택제 근무제죠. 탄력 있고 원격이 있는데요. 원격은 재택, 뭐 스마트 오피스 이런 거. 요게 바로 시차 출퇴근형. 요게 주 40을 유지하면서 이거는 주 5일 또 유지하면서 하루 근무 시간을 4시간에서부터 12시간까지 조정할 수 있는. 그러나 이건 주 5일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주 5일이. 이게 바로 근무 시간 선택제죠. 그 다음에 요거 지금 물은 거예요. 주 40시간 근무를 하되 주 5일로 하지 않고 하루 1일 8시간을 깨고 10시간에서 22시간, 22시간 근무하면 죽겠죠. 12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몰아서 한다, 압축한다, 집약근무형이에요. 그 다음에 출퇴근하지 않고 프로젝트를 부여받아서 주 40을 근무한 걸로 인정해 주는 게 그게 재량근무란. 그 다음에 재택이 있고, 재택, 집에서. 그 다음에 스마트 오피스에서 하는 거, 이게 스마트 워크형. 이렇게 유형근무제가 현재 7가지가요. 2010년부터 인사혁신처에서 지금 인정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20번은 보니까 들어보지도 못한 학자가 튀어나왔어요. 홀릭과 라메시.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근데 내용을 보니까 표는 많이 본 듯해요. 표는 어디서 많이 본 듯해요. 공직의 지지가 높다, 낮다. 그 다음에 주도자가 누구냐? 국가냐, 민간 행위자들이냐? 이거 피터 메이의 의지설정 모양하고 똑같네? 맞습니다. 피터 메이하고 이 홀릭과 라메시가 함께 연구했어요. 함께 연구를. 피터 메이는 1990년대 학자고 이 홀릭과 라메시는 그 연장선상에서 2003년인가 연구를 한 거거든요. 근데 설명이 옳지 않은 거였어요. 가는 그럼 뭐예요? 가는 일단 모형이 이게 민간이 지지하면서 국민의 지지가 높은 상태니까 이게 외부 주도형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는 민간 지지가 낮은데 지금 민간이 주도하는 거예요. 그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전문가 집단, 이게 바로 내부 접근형이에요. 그 다음에 요건 뭐예요? 지금 지지가 높은데 정부가 주도하는 거니까 그냥 굳히기 하면 돼요. 굳히기예요. 근데 얘는 뭐예요? 지지가 현재 낮은데 정부가 주도를 해서 그 지지를 끌어내야 돼. PR 같은 게 필요한, PR 같은. 이게 바로, 이게 뭐예요? 동원형이에요, 동원형. 자, 그래서 가는 시민 등이 이슈를 제기하여 정책 결국 정상적인 모형이에요. 민간에서 주도를 하는 거죠. 낮고. 나는요? 예. 정책 결정자들한테 접근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갖고 있는 집단. 이게 관심 집단, 전문가 집단이에요. 이것도 맞습니다. 접근형. 그 다음에 국민의 지지가 이미 높아 있는 상태고 정부가 주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다른 어떤 액션이 필요 없어요. 그냥 바로 정책 결정하면 되고 쉽게 집행도 돼요. 맞습니다. 근데 동원. 이건 정부가 지지를 끌어내야 돼. PR 등을 통해서. 자동으로 의제 설정이 된다? 아니에요.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의제 설정과 성공적인 집행을 위해서 PR을 통해서 공중의 지지를 끌어내야 됩니다. 얘가 틀린 거죠. 그러니까 이 피터 메이의 모형만 정확히 알고 있었다면 학자는 다르지만 피터 메이의 모형하고 똑같다고 준해서 풀면 이건 뭐 틀릴 수가 없는 문제니까 답이 4번. 자, 피터 메이의 의제 설정 모형. 홀릭과 라메시가 같이 연구를 했어요. 민간 행위자가 주도하느냐, 또 지지가 높으냐, 낮으냐, 높다, 낮다. 이게 바로 외부 주도형. 그 다음에 이게 굳히기형이에요. 공고화 모형. 이게 내부 접근형, 이게 동원형이에요. 네, 이거는 관심 집단, 전문가 집단을 얘기하는 거고요. 민간이 주도한다는 게 이런 집단이 주도한다는 거예요. 동원형은 정부가 PR을 통해서 적극 알리고 지지를 끌어내야 돼요. 이건 그런 절차가 필요 없어요. 지지가 높은 상태에서 정부가 주도하니까 바로 그냥 쉽게 의제 채택이 되고 집행이 되는 거예요. 요거는 정상적으로 민간에서 의제가 이슈가 제기돼서 이제 확산돼서 정부에서 채택이 되는 그런 모형이죠. 자, 여러분들 오늘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들 좋은 결과로 합격하시면 좋겠지만 만약에 뭐 올해 또 안 되는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그런 분들은 또 공무원 시험이라는 게 그래요. 처음에 딱 1년 해보고 안 됐다고 해서 포기해버리는 거는 매몰 비용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사실 1년에 딱 붙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합격생들 중에 30%밖에 안 돼. 20, 30%. 1년에 해서 합격한 사람. 나머지는 대부분 2, 3년씩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1년을 더 하면
이제 합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1년 하고 그냥 포기하는 거는 너무 매몰 비용이 아깝습니다. 그래서 딱 1년 정도는 더 해보시는데, 그 방법이 이제 행정학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그 옛날에 필수 과목 때와 같은 그런 식으로 출제가 된다.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하고 커리를 충실히 타야 되고, 흔히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 시험 끝난 여러분들한테 제시 얘기를 자꾸 해드려서 죄송한데, 그러나 이제 제가 해드릴 기회가 이것밖에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제시하는 분들이 흔히 착각을 해요. 내가 행정학을 웬만큼 알고 있다. 그러니까 다 건너뛰고 나중에 기출문제 정도만 하면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우리가 1년간 쭉 시간이 흐르다 보면 기본기가 약해집니다. 다 잊어먹고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제시도 초시하고 똑같은 커리를 밟아야 돼요. 사실. 그게 남아있는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5단계를 탁 밟으시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항상 그런 생각으로 너무 여태까지 내가 한 게 있는데 이걸 믿고 계시다가요, 내년도에 또 똑같은 이 실수를 범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행정학이 난이도도 높아지고 했으니까 만약에 내가 기본이 좀 부족했다, 그런 분들이라면 지금부터라도 인문 강의가 참 중요합니다. 큰 그림을 그려주는 인문 강의가 중요하고, 큰 그림을 딱 그려지면 거기다가 이제 살만 붙여나가면 되기 때문에 큰 그림이 탄탄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시험, 이런 문제에 많이 약해요. 그게 다 나타난. 그런 점 감안하셔서 약점이나 잘못된 부분을 좀 수정 보완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올해 시험 좋은 결과로 다들 합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해설 강의는 이만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